저는 오늘 대학에서의 암과 윤리라는 주제로 발표를 하게 된 국어국문학과의 손유경입니다. 저는 오늘 이 주제를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인문학자이신 김우창 선생님의 비평문을 중심으로 해서 이 문제를 살펴볼까 합니다. 김우창 선생님은 이 문학비평이나 여러 에세이를 통해서 이성과 윤리, 또 파토스, 로고스, 에토스와 같은 인문학의 중요한 키워드들을 선생님의 독특한 관점으로 재구성을 하신 분입니다. 이제 김우창 선생님은 잘 쓰여진 글이 주는 감동이랑 그다음에 어떤 대상을 사유를 할 때 그것을 그 극단에까지 밀어붙이는 그런 아주 레디칼한 방법이 주는 깨우침으로 아주 유명하신 분이죠. 이 암과 윤리에 대한 김우창 선생님의 비평문을 검토를 하는 이유는 김우창 선생님의 글을 이상화한다거나 신비화하려는 목적하고는 좀 거리가 멀고요. 그 선생님의 생각을 경유해서 지금 우리의 대학 교육이 지향해야 할 바가 뭔지를 좀 점검을 하는 것이 오늘 발표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김우창 선생님의 이 글이 현재성을 지닌다고 한다면 그것은 김우창 선생님이 매우 선구자적인 면모를 지녔다는 뜻도 되지만 우리의 현실이 그러니까 김우창 선생님이 글을 쓰셨던 그 당시 70년대, 80년대 또 90년대와 크게 다르지 않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할 것입니다. 발표의 내용은 크게 선생님의 글을 7편 정도 제가 소개를 하는 방식으로 진행할까 하는데요. 선생님의 첫 평론집의 제목이기도 한 궁핍한 시대의 시인, 그 책 제목이기도 하고 글 제목이기도 하죠. 이것과 시와 정치, 문학과 유토피아, 실천적 관심과 이상적 언어, 이렇게 4편의 글은 문학과 관련된 김우창 선생님의 그 생각을 살펴볼 수 있는 글들이고요. 다른 3편의 글, 물음에 대하여, 대학가 진리, 궁핍한 시대의 이성, 이 3편은 암과 윤리에 대한,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주제를 집약하고 있는 글들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가면 이 문학을 읽고 쓰고 가르친다는 것, 대학에서의 인문학 교육이 이 암과 윤리라는 문제와 어떻게 만나는지를 보시게 될 겁니다. 궁핍한 시대의 시인이라는 글은 1973년도에 쓰여진 글이고요. 한용운의 시대를 분석하는, 그래서 한용운의 시를 분석을 하면서 그의 시에 나타난 유토피아적인 충동을 분석한 글입니다. 이 글은 어떻게 시작을 하고 있냐면 루시안 골드만의 숨어있는 신의 일부분을 인용을 하면서 글이 시작이 됩니다. 한용운의 시대를 비극적인 시대로 인식을 하면서 김우창 선생님은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그 인용문을 보시면은 한용운은 이 세상의 일에 전심할 수가 없다. 그러나 이것은 오로지 그 일을 부정하기 위해서이다. 비극적인 인간의 절대 선에 대한 요구가 크면 클수록 세상의 유일한 존재의 장이면서 타락해 있는 곳이라는 역설에 부딪히고 이 역설 속에서 그의 전심과 부정의 변증법은 계속된다. 이것은 비단 한용운의 시대를 설명하는 것뿐이 아니라 이 골드만이 접근하고 있는 파스칼의 시대에 대한 이제 설명이기도 한데요. 이 비극적인 세계관 속에서 인간은 진실의 관점에서는 세상을 완전히 거부하지만 현실의 관점에서는 그것을 온전히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이런 모순과 역설의 태도를 지닐 수밖에 없다. 이것이 비극적 세계관을 설명하는 골드만의 관점이자 그것을 수용한 김우창 선생님의 관점이죠. 그래서 한용운이 살았던 시대는 우리 민족 전체가 몰락하는 계급이 된 시대였다. 그래서 한용운은 이렇게 비극적인 세계관을 지닐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 이 글의 전제이자 출발점입니다. 역시 글의 일부분인데요. 진실이란 부재로서만 확인되는 것이다. 그리고 기독교의 관점에서 이것은 신과 세상의 관계로 옮겨질 수 있는데 타락한 세상에 신은 있지 않다. 그러나 인간에게는 세상 이외에 신에 이르는 길이 없기 때문에 신은 오로지 부정과 부재로서만 확인이 된다. 참으로 신은 숨어 계시는 것이다. 이게 그 골드만의 숨어있는 신의 일부분을 명확히 드러내는 한 부분이죠. 한용운의 시를 분석을 하면서 김우창 선생님이 보여주고자 한 바는 이렇게 부정과 부재와 역설의 방식으로 존재하는 이 시인의 의식이 사실은 유토피아적 핵심을 그 기저에 깔고 있다는 점을 말씀하시기 위해서였어요.
그래서 한용운의 시를 분석을 하는데 뭐 님의 침묵이나 당신을 보았습니다와 같은 유명한 시들을 분석을 하고 또 널리 알려진 찬송과 같은 시도 역시 분석을 하면서 여기에 나타나는 여러 형태의 변증법적 사유들, 유무의 변증법, 존재와 부재의 변증법, 자유와 필연의 변증법, 이런 변증법적 사유 속에서 궁극적으로 한용운이 어떠한 광명의식을 지니고 있었는지를 드러내는 것이 이 글의 핵심입니다. 한용운 시의 유토피아적 핵심에 대한 설명인데요. 이 궁핍한 시대의 시인의 주인공이기도 한 한용운을 바라보는 김우창 선생님의 이 시선, 그러니까 한용운에게는 비극적인 세계관이 주조음으로 자리 잡고 있지만 결국 그 안에는 유토피아적 핵심이 있다. 이러한 사유가 우리가 마지막에 살펴볼 궁핍한 시대의 이성이라는 글에까지 이어지게 되는 핵심 사상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좀 정독을 해볼까 합니다. 그것이라고 하는 것은 유토피아적 핵심입니다. 시에 있어서 유토피아적 핵심은 세상에 있어 절대 선의 실현을 요구하는 까닭에 어떤 차선이라도 그 지위를 찬탈해 독단의 원리가 됨을 두려워한다. 한용운이 긍정적인 원리를 말할 때 이것이 어떤 구체적인 것이기라기보다는 지극히 고양된 평면에 있는 형이상학적 시적 비전이 되는 것은 당연하다. 고도로 현실을 넘어서는 이상의 투사는 적어도 현실을 이상화하는 위험으로부터 우리를 구출해 주는 것이다. 여기서 적어도라는 말에 제가 강조 표시를 해 놓았는데요. 그것은 이 궁핍한 시대의 시인을 쓰고 있는 김우창 선생님의 어떤 윤리관이 이 적어도라는 표현에 드러나 있기 때문입니다. 김우창의 미니마 모랄리아라는 표현을 제가 해봤는데요. 이것은 뭐 널리 알려져 있는 테오도르 아도르노의 미니마 모랄리아라는 책의 일부분에서 제가 가져온 표현입니다. 책의 표제이기도 하고요. 이 적어도라는 말 속에는 한용운의 시를 분석하면서 김우창 선생님이 궁극적으로 이야기하셨던 윤리의 모습, 이제 무엇을 해야 한다, 반드시 무언가를 하자라는 당위의 모습이 아니라 최소한 우리는 이것은 하지 않을 수 있다, 하지 않을 양심과 그런 윤리의식이 있다라는 것을 표현하는 것이 이 최소한의 윤리의 모습으로 드러나고 있죠. 그 유토피아라든가 절대선, 뭐 진리, 형이상학적인 시적 비전, 이런 것들은 인간으로 하여금 무엇을 하게 하고 의지하게 하고 그런 당위의 어떤 목소리가 아니라 차선의 독단을 막아주는 힘이고 주어진 현실을 섣부르게 이상화하려는 그런 우를 범하지 않게 하는 그러한 어리석음으로부터 우리를 구출해주는 힘으로 묘사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궁핍한 시대의 시인을 가로지르고 있는 것은 비극적인 세계관 속에 깃들어 있는 유토피아적 핵심이고, 그 유토피아라고 하는 것은, 그런 유토피아적 충동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차선이 군림하지 않을 수 있게 하는 어떤 긴장력을 준다는 그런 식의 윤리의식이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궁핍한 시대의 시인은 한용운이 님의 침묵이라는 시집에 실어놓은 발시, 독자에게를 일부분 인용하는 것으로 내용이 마무리가 되는데요. 이 내용은 한용운이 독자들에게, 자기 시를 지금 읽고 있는 독자들이 자기 자신들의 자손에게까지는 이 시를 읽고 싶지 않다, 이런 의지를 보여주는 대목인데, 마지막 줄을 읽어보면 그때에는, 그러니까 후손들의 시대에는 나의 시를 읽는 것이 늦은 봄에 꽃수풀에 앉아서 마른 국화를 비벼서 코에 대는 것과 같을는지 모르겠습니다. 말하자면 불행의 종말을 예상을 한 것이죠. 그러니까 김우창의 시대인식, 궁핍한 시대의 시인이라는 글을 쓰는 김우창의 시대인식이 드러나는 대목입니다. 말하자면 한용운은 불행의 종말을 예상하고 그 종말과 더불어 그의 시가 지난 계절의 꽃이 될 것을 바랐지만, 김우창 선생님의 판단은 오늘의 시대까지를 포함한 궁핍한 시대에 아직까지도 가장 대표적인 국화꽃으로 남아있는 게 한용운의 시다, 이렇게 진단을 하고 계신 거죠. 말하자면 한용운이 처했던 그 시기, 그러니까 궁핍한 시대가 지금까지도 이어지고 있다는 그런 이제 한용운에 이어지는 김우창의 시대인식을 엿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그 다음 글로 가면 이제 시와정치라는 글에서 김우창 선생님이 그 한용운을 포함한 일제 시기의 다른 시인들,
그러니까 한용운이나 김소월, 이육사, 윤동주, 이상하, 신문 등의 시를 분석하면서 이 한용운을 포함한 식민지시기 시인들의 내면을 시와 정치라는 문제틀로 포착을 하고 있는 그런 글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시적인 충동이라는 것, 시의 감각적인 충동이라는 것, 그것이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지, 여기서 핵심이 되는 것은 시적 충동이라고 하는 것은 주어진 것을, 주어진 현실을 넘어서려는 어떤 충동으로 존재를 한다. 그런데 그러한 충동은 세상의 경의에 대한 감각적인 인식을 수반하는 것으로 설명이 되어 있고요. 그래서 시인이 원하는 것은 감각적인 삶의 혼수가 아니라 감각을 통한 세계의 깨어남이다. 이런 식으로 이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적 충동이라고 하는 것은 언어로밖에 표현이 될 수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시적 언어는 로고스로 수렴이 될 수밖에 없다. 시적 충동이 몸을 맡긴다는 것은 보다 더 큰 세계를 초월을 한다는 것이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시인은 정치적인 공동체의 문제와 부딪힐 수밖에 없다는 것이 이 글의 출발입니다. 그러한 것을 전제로 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은 이 식민지시기 시인들을 사로잡은 이러한 시적인 충동, 주어진 현실이나 조건에서 벗어나려고 하는 이런 초월의 충동이 이 사람들로 하여금 어떠한 행동주의, 이육사에게서 보이는 그런 행동주의나 이상하에게서 보이는 관능주의의 양상을 보이게 된다. 이런 과정들을 포착을 하고 궁극적으로 드러내고자 하는 그 시관이랄까요? 시인관은 이렇게 정리가 될 수 있겠습니다. 김우창 선생님의 문장이에요. 시인은 그의 깊은 풍부한 삶의 충동으로부터 사회의 개체적 공존적 삶의 가능성에 깊은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 이것은 시인의 감각적 삶에 대한 강력한 애착의 모순이 되는 것이면서 또한 그것의 확대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김우창 선생님의 첫 글, 그러니까 그 궁핍한 시대의 시인뿐만 아니라 시와 정치에서 시인들을 분석하는 방식을 보면 이 파토스에 해당되는 시적인 충동, 그다음에 로고스에 해당되는 시의 언어, 그다음에 시와 정치를 관련 짓는 이러한 미학적인 측면들 세 가지가 하나로 뭉뚱그려져서 사유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이 뭉뚱그려졌다고 하는 것은 이것들의 경계가 무화되었다거나 파괴되었다는 것의 의미가 아니라 그것이 어떻게 연쇄적으로 시인의 내면을 형성하고 있는지를 보여줬다는 것인데요. 이런 문장이 나옵니다. 그 궁핍한 시대의 시인의 일절인데요. 일부분인데요. 한용운은 어떤 때는 종교가, 또 어떤 때는 혁명가, 어떤 때는 시인이 아니라 어느 때나 이 모든 것이기를 원했다. 이런 표현이 등장을 합니다. 따라서 김우창 선생님의 시인관을 정리를 해보자면 시인이란 어떤 때는 감성을, 또 어떤 때는 이성을, 또 어떤 때는 윤리를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시인이란 그 어느 때나 이 모든 것이기를 원하는 자,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흔히 문학을 이해하거나 가르칠 때 뭐 시냐 정치이냐, 뭐 미학이냐 이데올로기냐 이런 식의 양자택일적 질문을 간혹 하고는 하는데 이러한 글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그런 양자택일적인 질문은 답할 수 없는 질문이 아니라 잘못 제기된 질문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와 정치에서 나타났었던 이러한 로고스, 파토스, 에토스의 관계가 문학과 유토피아라는 글에서 이렇게 정리가 되고 있습니다. 다시 유토피아의 문제로 김우창 선생님의 관심이 이어지게 되는데 어떠한 위대한 사실적인 문학도 유토피아적 핵심을 가지고 있지 않은 문학은 없다. 이것은 아까 한용운의 시를 분석했었던 핵심어죠. 유토피아적 핵심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데 이 유토피아적 핵심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문학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리비도에 대한 충실 또는 인간의 욕망이라는 측면 또 그 욕망이 가지고 있는 현실 비판의 무기로서의 성격 이런 것을 염두에 뒀을 때 문학의 그 유토피아적인 충동 같은 것을 이해를 할 수가 있다고 김우창 선생님은 이 글에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문학과 유토피아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마르쿠제의 그 사상에 김우창 선생님이 깊이 공명하고 있다는 것을 좀 유념을 할 필요가 있는데요. 이 마르쿠제는 널리 알려져 있다시피 자본주의 문명이
인간의 감성이나 본능에 부과한 어떤 억압을 제거하기 위한 감수성의 혁명을 강조한 프랑크푸르트파의 대표적인 철학자이죠. 그래서 이 사람은 이 새로운 감수성을 통해서 생본능의 향상을 중시를 했는데, 김우창 선생님은 이러한 마르쿠제적인 사상을 상당 부분 수용을 하면서 이 식민지 시기에 이런 시인들이 어떻게 해서 이러한 새로운 감수성을 통해서 유토피아적인 핵심을 문학 안에 넣고자 했는지, 그리고 그것이 어떠한 이 문학의 윤리를 드러내고 있었는지를 보여주고자 했다는 점에서 마르쿠제가 어떻게 참고되고 있는지를 보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 마지막 글, 김우창 선생님의 문학관을 살펴보기 위해서 우리가 살펴볼 마지막 글은 실천적 관심과 이상적 언어라는 글인데요. 이 글에는 이 김우창 선생님이 프랑크푸르트파와 어떻게 교감하고 있는지를 드러내는 구절들이 등장을 합니다. 보시면은 그 프랑크푸르트파가 미학과 윤리의 교차지대를 구성하는 이 김우창 선생님의 기획과 얼마나 잘 맞아떨어지는지를 보여주는 그런 대목들이 많이 있죠. 그래서 프랑크푸르트파가 생각했었던 이런 이성이란 주어진 사실을 초월하는 하나의 초월 원리이고, 끊임없이 현실 속에 있으면서도 현실을 넘어서는 어떤 부정의 원리로 기능을 하고 있다. 그래서 인간의 전면적인 해방을 지향을 했었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는데, 그런 점에서 이 김우창의 이성, 제가 여기 일이라고 써놨는데 뒤에 가면 김우창의 이성, 김우창 선생님이 생각했었던 이성에 대한 두 번째 정의를 만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정의를 보면 이 인간의 비합리적인 차원을 회복하려는 일, 이것이 이성에 보다 바른 내용을 주려는 노력의 일환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프랑크푸르트파 같은 사람들이 보여줬었던 정신분석에 대한 관심을 매우 중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적인 충동이라는 것, 그리고 그것이 어떻게 로고스와 에토스의 문제로 확장이 될 수 있는가를 이런 방식으로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 이번에는 두 번째 논의인데 그 대학 교육 일반에 대한 김우창 선생님의 생각을 살펴볼 수 있는 글들입니다. 여기에서는 김우창 선생님이 학교 교육의 역할을 답을 찾는 능력이 아니라 독자적으로 질문하는 능력, 특히나 어떤 상황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자기 자신의 물음으로 바꿀 수 있는 능력을 함양하는 것을 대학 교육이 함양해야 될 부분이라고 이야기하는 글을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물음에 대하여라는 글을 보시면은 상황은 문제에 의해서 정의가 되고 문제는 상황에 의해서 결정되는 이런 이제 약간의 이제 순환 논법이 있기는 한데, 어떤 상황에 대해서 우리가 문제 해결을 하기 위해서는 그 상황이 처해져 있는 전체적인 콘텍스트를 의식을 해야 된다. 그래서 상황의식을 높여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문제의 콘텍스트에 대한 의식을 높인다는 말은 곧 총체적인 세계 이해와의 관련 속에서 문제를 파악하는 것이다. 이렇게 강조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총체적인 세계 인식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콘텍스트 1, 콘텍스트 2 이런 식으로 산술적으로 총화를 한다고 해서 얻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질의 의식, 그러니까 막연한 느낌으로 직관적으로 주어지는 어떤 총합, 이런 느낌을 가지고 부분과 전체를 우리가 사유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중요해지는 개념이 바로 토마스 쿤의 패러다임의 개념입니다. 이 글에서 김우창 선생님이 강조하는 것은 과학 연구도 직관적으로 주어진 패러다임으로부터 연역이 된 것이기 때문에 과학적으로 설명된 세계도 있는 그대로의 세계가 아니라 있을 수 있는 세계에 불과하다. 그리고 패러다임은 의식이 되지 않기 때문에 쉽게 반성의 대상이 되지 못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패러다임이 우리가 제기하는 문제를 선택하고 어떠한 물음은 물을 수조차 없게 하는 것이 되게 한다는 것을 가르쳐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대학에서요. 그래서 김우창 선생님이 강조하는 바는 인문과학과 사회과학에서의 패러다임은 특정 이해관계에 결부되거나 이데올로기로 강요될 수 있는 측면이 강하기 때문에 학생들로 하여금 그 패러다임에 입문하도록 하고 또 그 안에서 물음을 만들고 답할 수 있게 할 뿐만 아니라 그것을 넘어설 수 있는 어떤 정신의 힘을 주어야 된다. 이렇게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가 대학에서 진리를 가르치고
진리에 대해서 묻고 가르치는 문제와 연결이 되는데 그러한 문제의식이 드러나 있는 선생님의 글이 대학과 진리라는 글입니다. 아까 보았다시피 이 진리라고 하는 것은 패러다임의 전환 속에서 얼마든지 바뀔 수 있는 거기 때문에 학문의 정신이라고 하는 것은 세계에 대해서 비판적 거리를 유지하는 정신이고 진리는 움직임이다. 이렇게 강조가 되고 있죠. 그래서 이 글에서는 이 진리의 접근이 움직임인 동시에 자연스럽고 일상적인 삶의 태도를 정지시키는 두 가지 측면에서 묘사가 되고 있는데 결정적으로 이 인용문을 읽어보시면 진리라고 하는 것은 로고스의 현상임과 동시에 파토스의 현상이다. 그래서 앞서 시를 분석했었던 그런 틀이 여기서도 변주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김우창 선생님의 마지막 글, 오늘 살펴볼 마지막 글은 궁핍한 시대의 이성이고 앞서서 살펴보았던 김우창의 문학관과 대학 교육의 관, 이 두 가지 관점이 종합되어 있는 글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이 궁핍한 시대의 이성입니다. 여기서의 핵심은 이성, 감성, 윤리라고 하는 것이 인간의 내면을 형성하고 있고 내면성 교육이 새롭게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 이 글의 결론이기도 한데 그 결론에 이르는 길 속에 프랑크푸르트학파의 영향 속에서 김우창 선생님이 강조했었던 어떤 이성과 정념의 관련이라든가 그 이성 속에 있는 정열적인 요소 이런 것들이 여기서 강조가 되고 있습니다. 아도르노가 이런 이야기를 했었죠. 나는 사람들이 올바른 것을 원하지 않는다면 도대체가 올바른 관념을 사유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는 이야기를 했었는데 이제 이런 식의 사유 속에서 김우창의 이성이 다시 정리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성은 무엇보다도 사람 안으로부터의 깊은 요청이고 그 근원적 행위에 있어서는 정열적인 요소를 갖는다. 이렇게 정리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양심의 목소리를 중시하게 되죠. 그래서 이성은 양심에 착근되어야 된다라는 표현도 나옵니다. 이제 결론으로 가야 되겠는데요. 이 김우창의 시대인식, 그 궁핍한 시대의 시인에서 드러났었던 김우창의 시대인식은 지금도 여전히 우리는 궁핍한 시대를 살고 있다였는데 약 20여 년 후에 쓰인 이 글, 궁핍한 시대의 이성이라는 글에서도 역시 우리의 시대는 매우 궁핍한 것으로 묘사가 되고 있고 특히나 우리 자신을 되돌아볼 여유를 허용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 이 시대의 특징으로 묘사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학에서의 내면성 교육과 이성 교육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가 되고 있습니다. 자, 제 발표의 결론은 이렇습니다. 아까 그 한용운의 시를 분석했을 때 김우창 선생님이 어떤 유토피아적 핵심이 가지고 있는 미니마 모랄리아의 측면을 제가 강조를 했었었죠. 그러니까 적어도 이 적어도의 윤리가 김우창의 그 이성과 감정과 윤리를 설명하는 중요한 키워드인데 그것을 좀 변주를 해보면 김우창 선생님이 했었던 그 문장을 제가 패러프레이즈를 해봤습니다. 자, 인문대학은 최고의 텍스트를 읽고 쓰고 가르칠 수 있다. 그런데 그것은 최소한 그것을 최선의 가치로 상정할 수는 있다. 최고의 텍스트를 읽고 쓰고 가르친다는 것 또는 그러한 행위를 최선의 가치로 상정한다는 것은 차선 따위가 군림하는 것을 막고 궁핍한 현실을 섣불리 이상화하는 그런 우를 범하지 않게 하기 위한 최소한의 도덕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김우창 선생님의 글을 통해서 바라본 대학에서의 암과 윤리는 제대로 안다는 것, 또 뜨겁게 안다는 것, 그것이 어떻게 인간의 깊숙한 이 유토피아적인 충동의 문제와 맞물려 있는지 그리고 대학에서 최고의 텍스트를 읽고 쓰고 가르친다는 것이 어떻게 이 최소한의 도덕을 구성하는 원리가 되는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거울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